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과 그 선행을 빼앗으려는 사람. 정숙은 전자였고 그녀의 언니 명숙은 후자였다. 가난한 미용사 정숙이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건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가고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노인은 박 회장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정숙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도와야 할 사람이었을 뿐이다. 퇴원하는 날, 박 회장은 정숙에게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넸다. 고마운 마음의 표시라는 메모와 함께 봉투 안에는 인감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소중히 간직했다. 그런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평소 정숙을 무시하던 언니 명숙이 그 봉투를 유산 상속 서류로 오해하고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네 사람들까지 선동했다. 정숙은 순식간에 유산을 가로챈 파렴치한이 되어버렸다. 재판이 시작됐고 정숙은 궁지에 몰렸다. 언론은 연일 정숙을 악인으로 몰아갔고 동네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미용실 문에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붙었고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진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저 도와드렸을 뿐이라고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날 기적이 일어났다. 박 회장의 비서가 법정에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뒤집혔다. 봉투는 테스트였고 진짜 상속은 따로 있었다. 정숙의 이름만이 진짜 상속인 목록에 올라 있었다. 명숙은 몰락했고 정숙은 구원받았다.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다. 결국 가진 게 아니라 베푼 사람이 남았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정숙이에요. 55살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죠. 하루하루 손님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저녁에는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일상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아니, 사실은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겠죠. 미용실 간판은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흐릿했죠.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간판이었어요.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아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껴야 했죠. 언제 손님이 뚝 끊길지 모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미용실만 가니까요. 깔끔하고 세련된 곳만 찾죠. 저 같은 동네 미용실은 외면받는 시대예요. 저한테 오는 손님은 대부분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가시는 분들이요. 할머니들은 친절했어요.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반찬도 가끔 갖다 주시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장 먹고 미용실로 향했어요. 집과 미용실은 가까웠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어요.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어요. 손님이 올 때까지 할 일은 많았어요. 수건을 빨아서 말리고 파마약 재고를 확인하고 오늘 예약 손님이 있는지 수첩을 봤어요. 한 분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김할머니. 파마 예약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은 지루했어요. 의자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주인공이 울고 있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억울한 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다 잊혀졌으니까요. 11시가 됐어요.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정숙이, 오늘 날씨 흐리네. 네, 비 올 것 같아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머리를 감기고 파마약을 발랐어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숙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할머니, 저 이제 나이 많아요. 결혼은 글렀어요. 무슨 소리야? 50 중반이면 아직 젊어. 요즘은 60에도 결혼하던데. 웃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 걱정을 해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래도 외롭잖아.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걱정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파마가 끝났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만족해 하셨어요. 정숙이 손은 참 좋아.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망했어. 과찬이세요, 할머니. 아니야, 진짜야. 너는 실력이 있어. 할머니는 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10,000원이었어요. 사실 파마는 20,000원인데 할머니는 항상 10,000원만 주셨어요. 더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셨죠. 가난한 거 아시니까요. 저도 그냥 받았어요. 할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신 거 아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 샀어요. 1,500원이었어요. 싸고 배부르니까 자주 먹었어요. 미용실로 돌아와서 김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언니 명숙이었어요. 정수가 돈 좀 빌려줄래? 또였어요. 언니는 자주 돈을 빌렸어요.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하면 또 전화 올 테니까요. 오후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런 날이 많았어요. 할 일 없이 시간만 흐르는 날들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더 어두워졌어요.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았어요. 우산을 챙겼나 확인했어요.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죠. 비 맞고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5시가 됐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정리를 시작했어요. 수건을 개고 빗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어요. 나이가 느껴졌죠. 55이라는 나이가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잠그는데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잠시 멈췄어요. 그냥 지나갈까 생각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누가 다친 건 아닐까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노인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죠.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요. 할아버지,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깨를 흔들어 봤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손목을 잡아봤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119를 눌렀어요. 여기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이 곧 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추운 날씨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할아버지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제 외투를 벗어서 덮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계셨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죠. 왜 이런 골목에 혼자 계셨을까요? 길을 잃으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시다가 쓰러지신 걸까요?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게 먼저였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내렸어요. 급하게 달려왔죠. 환자가 여기 계신가요? 네,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살폈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혈압을 쟀어요. 의식이 없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들것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구급차에 실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같이 가시겠어요?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두기가 그랬어요. 누군가는 곁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같이 갈게요. 구급차에 탔어요.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구급대원이 계속 상태를 체크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우산을 안 챙긴 게 생각났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괜찮아지는 게 더 중요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차가운 의자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원 냄새는 항상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아니, 1시간쯤 됐을 수도 있어요. 시계를 봤어요. 7시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토스트 한 장, 점심에 김밥 하나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이에요. 환자분 연락처나
신분증 같은 거 있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갑이나 핸드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확인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병원은 슬픔이 모이는 곳이에요. 핸드폰을 봤어요. 명숙 언니한테 온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야, 왜 답장 안 해? 돈 없어? 한숨이 나왔어요. 언니는 항상 이랬어요. 돈 얘기만 하죠. 언제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은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답장을 안 했어요. 지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8시가 됐어요. 9시가 됐어요. 배는 더 고파졌지만 참았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어요. 2,000원이었어요. 비싼 커피였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잠을 쫓아야 했으니까요. 커피는 뜨거웠어요. 입천장이 데일 것 같았죠. 천천히 홀짝였어요. 쓰고 씁쓸했어요. 설탕을 안 넣어서 그런 거겠죠. 10시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발견한 사람이에요. 환자분 신원 확인됐어요. 박영수 씨라고 하시네요. 연락처도 찾았고요.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안정됐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발견하신 분이 빨리 신고해 주셔서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할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면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들어가셨어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집에 가야 할까요? 근데 그냥 가기가 찝찝했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의자에 앉아 잠깐 졸다가 깨고 또 졸다가 깨고를 반복했죠. 목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밤새는 게 힘들더라고요. 새벽이 됐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죠.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푸석한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죠. 밖으로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샀어요. 1,200원이었어요.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명숙 언니한테 전화가 5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10개 넘게 와 있었고요. 다 돈 얘기였어요. 야, 전화 좀 받아라. 급한데 진짜 5만 원만 빌려줘. 제발. 한숨이 나왔어요. 언니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7시쯤 됐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들어가 보세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더라고요. 눈도 또렷했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봤어요.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천천히 웃으셨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분이시군요. 네,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이요. 이정숙이요. 정숙 씨, 제가 밤새 여기 계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혼자 두기가 그래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다니.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정숙 씨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손이 떨리셨지만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박영수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도 있었는데 대기업 이름이었어요. 놀랐어요.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시네요. 뭐, 그냥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은퇴했지만요. 그래도 회장님이시잖아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할아버지는 다시 웃으셨어요. 겸손한 분이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검사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봤어요. 정숙 씨, 이제 가보세요. 일도 있으실 테고요. 네, 그럼 조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명함을 다시 봤어요. 박영수 회장,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전혀 티를 안 내셨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어요. 공기가 상쾌했죠. 집으로 걸어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씻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오후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어요. 3시였어요. 많이 잤네요. 몸이 개운했어요. 미용실에 가야 했어요. 오늘 예약 손님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준비하고 미용실로 갔어요.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제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켰어요. 4시쯤 손님이 오셨어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커트 예약이었죠. 정숙 씨, 어제 문 안 열었네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하기도 귀찮았고요. 머리를 잘라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만족해 하셨어요. 역시 정숙 씨 손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돈을 받고 배웅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계란 하나 넣고요.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박영수 회장 이름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화면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영수 회장이 어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박 회장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었죠. 기업을 일으켜 세운 분이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 언니였어요. 받았어요. 정수가. 왜? 뉴스 봤어? 뭔데? 박영수 회장 말이야. 내가 구했다며? 어떻게 알았죠? 소문이 벌써 났나 봐요.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너 병원에서 밤새 있었다며?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너 그 양반한테 뭐 받았어? 역시 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죠. 아무것도 안 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박 회장이 뭔가 줬을 거 아니야. 명함만 받았어. 명함? 그것뿐이야? 응. 진짜? 진짜야. 왜 자꾸 물어? 아니, 그냥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언니 목소리에서 욕심이 느껴졌어요. 불편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집에 가고, 혼자 밥 먹고, 자고, 반복이었죠.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30 후반쯤 돼 보였어요. 이정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수 회장님 비서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셨어요. 최종현 이사, 큰 회사 이사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만져보니까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뭔데요? 회장님의 감사 인사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손사래를 쳤어요. 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장님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거절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정숙 씨, 회장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최 이사님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숙 씨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이사님은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봉투를 봤어요. 두꺼웠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천천히 열어봤어요. 안에 메모 하나와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메모를 먼저 읽었어요. 정숙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숙 씨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작은 표시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영수 올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뭔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재산 이전, 수익자, 인감날인, 이런 단어들이 보였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서류 같았어요.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히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에 갔어요.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명숙 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언니 왜? 들어가도 돼? 뭔데? 얘기 좀 하자.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어요. 언니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에 온 거였거든요. 여전히 좁네. 그래. 정수가
너 박 회장한테 뭐 받았다며? 역시 그 얘기였어요. 동네 소문이 빠른가 봐요. 그게 왜? 보여줘. 왜 보여줘야 해? 그냥 궁금해서. 언니 눈에 욕심이 보였어요. 싫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언니, 그거 내 거야. 알아. 그냥 궁금하다고. 마지못해 봉투를 가져왔어요. 언니한테 보여줬죠. 여기. 언니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서류를 꺼내서 읽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정수가. 왜? 이거 대박이야. 뭐가? 이거 유산 상속 서류 같은데? 설마.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여기 봐. 재산 이전이라고 적혀 있잖아. 수익자도 내 이름이고.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유산 상속은 아닐 거예요. 언니, 이건 그냥 감사 표시일 뿐이야. 감사 표시를 이렇게 해? 정수가 정신 차려. 이거 진짜 유산 상속 서류야. 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한 거죠. 언니, 너무 오버하지 마. 오버가 아니야. 이거 진짜라고. 언니는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정수가 이거 얼마짜리일까? 몰라.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야겠어. 언니, 왜 변호사?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 이게 진짜 유산인지 확인해야지. 불안해졌어요. 언니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거 돌려줘.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언니. 언니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 변호사한테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언니, 그거 내 거야. 돌려줘. 확인만 하고 줄게. 믿어. 언니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언니가 밀쳤어요. 언니, 기다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언니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언니는 항상 이럴까요? 제 것을 가져가려고만 하죠. 다음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확인했어. 뭘? 서류 말이야. 변호사가 봤는데 진짜 유산 상속 서류래. 진짜? 응. 박 회장이 너한테 재산 일부를 준 거래.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지 않을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요? 언니, 그럼 그거 돌려줘.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정수가 이거 원래 나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시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내 가족이잖아. 언니잖아. 당연히 나눠야지. 언니, 이건 내가 받은 거야.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잖아. 그래도 가족끼리는 나눠야지. 너 혼자 다 가지면 양심에 안 걸려? 화가 났어요. 언니, 양심은 언니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받은 건데 왜 나눠야 해? 정수가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나 완전 실망했어. 언니야말로 욕심쟁이잖아. 뭐라고? 사실이잖아. 언니는 항상 내 거 빼앗아 갔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수가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안 당할 거야. 그러니까 서류 돌려줘. 안 돼. 이건 내 거도 돼. 언니 거가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나한테도 권리 있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뭔가 불길했죠. 뜯어봤어요. 고소장이었어요. 명숙이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유산 횡령 혐의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언니가 저를 고소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착한 일 하나 했을 뿐인데요.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날 미용실에 가니까 손님들 반응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숙 씨 소문 들었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언니분이 고소했다며요?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오해예요. 유산 문제라던데 사실이에요? 할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언니분과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마저 언니 편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끼리는 나눠야죠. 할머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약 취소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죄송한데 예약 취소할게요. 왜요? 그냥 다른 데 가보려고요. 핑계였어요. 다들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미용실은 점점 한산해졌어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안 오는 날도 있었죠. 밤에 집에 가면 외로웠어요. TV를 켜도 재미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죠. 핸드폰을 봤어요. 명숙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수가 아직 늦지 않았어. 나한테 반 줘. 그럼 고소 취하할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재판에서 지면 어떡하죠?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은 비쌌거든요. 법원에 가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어요. 정숙 씨 사건 자료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진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숙 씨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불안했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불안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악몽을 꿨어요. 재판에서 지는 꿈, 감옥에 가는 꿈, 모든 걸 잃는 꿈. 미용실 문에 낙서가 생겼어요. 누가 한 건지 몰라요. 도둑년 파렴치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려고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흔적이 남았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지나가면 수군수군거렸어요. 들리는 척 안 했지만 다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정숙 씨래. 언니 거 빼앗았다며? 쯧쯧, 가족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걸음이 빨라졌어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 두려웠어요. 아침이 됐어요. 법원에 가야 했어요. 정장을 입었어요.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제일 괜찮은 옷이었어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빠 보였어요. 법정 앞에서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숙 씨,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명숙 언니도 보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명숙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인 이정숙은 박영수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원고 이명숙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당연히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단지 선행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박영수 회장이 자발적으로 준 것을 받은 것이지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인의 가족이지만 박 회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명숙이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정숙의 친언니입니다. 정숙이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 아이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언니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의 과거 금융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유산을 받게 되자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양측이 공방을 벌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증언대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피고인 박영수 회장을 구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나가는데 골목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박 회장이 봉투를 줬습니까? 네, 며칠 후에 비서분이 와서 전해주셨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요? 메모와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몰랐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명숙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서류가 유산 상속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언니가 말해줬을 때요. 그런데도 원고와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거니까요. 가족인데도요? 박 회장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언니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정숙 씨, 유산 얼마나 받으셨나요? 언니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횡령 혐의 인정하시나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에 또 낙서가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욕설이 가득했죠.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착한 일 했을 뿐인데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숙 씨, 저 최종현입니다. 박 회장님 비서요. 아, 네. 재판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회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숙 씨 걱정 많이 하세요. 제가 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회장님께서는 정숙 씨를 믿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재판에 회장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판날이 다시 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박영수 회장님도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 안 하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 회장님이 증언대에 서셨어요. 아니,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가셨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증인, 이정숙 씨에게 유산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씨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주셨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고 이명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명숙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명숙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가족이라면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유산은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정숙 씨에게만 유산을 주고 싶습니다. 이명숙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매일 불안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어떡하죠? 박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정숙 씨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위로가 됐죠.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 같았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원고 이명숙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이정숙은 무죄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정숙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도 오셨어요. 정숙 씨 수고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정숙 씨 덕분이에요.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정숙 씨, 기분이 어떠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명숙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예요. 미운 마음은 없어요. 다만 실망스러웠죠. 앞으로 계획은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미용실 일 계속하고요.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갔어요. 기자들이 따라갔지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 회장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정숙 씨, 편하게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했어요. 맛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은 처음이었죠. 정숙 씨,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그 봉투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요? 네. 저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봉투를 줬어요. 누가 진심으로 저를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놀랐어요. 그럼 서류는 가짜였어요. 진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명숙 씨가 가져간 서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정숙 씨만이 유일하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셨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유산은 제 재단을 통해 전달될 거예요. 정숙 씨에게만요. 회장님, 저는 받으세요. 정숙 씨 자격이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최 이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숙 씨, 회장님께서 요양센터 운영위원으로 정숙 씨를 추천하셨어요. 저를요? 네. 회장님은 정숙 씨 같은 분이 운영해야 제대로 된 센터가 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 서류예요. 진짜요. 서류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요양센터 운영위원이 됐어요. 미용실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오해하신 거니까요. 정숙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웃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명숙 언니는 동네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도 없었고요. 가끔 생각나요. 언니가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이었겠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어요. 요양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당신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도 저 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통한다고 믿어요. 박 회장님처럼 누군가는 알아봐 주거든요. 여러분도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니까요.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결국 가진 게 아니라 베푼 사람이 남는 거죠.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